네, 오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석진입니다. 김원장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비 오고 있나요, 밖에? 아니요. 비는 안 오는데 날씨는 그래도 따뜻한 우중충해요. 기분입니다. 파주에서 예. 문자 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해서 네. 오늘 우산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나 싶어서 아직 안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 빨리 올 때는 안 내렸는데 저는 하여간 방송 1시간 전에 오니까 네, 일찍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빨리 끝내고 빨리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경제동향 11월호의 문구가 수정이 됐다. 네. 내수 회복 조짐에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표현이 바뀌었다. 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정부가 내는 이제 경기 동향 책에 있어요. 정확하게는 최근 경기 동향 11월호죠. 네. 네. 근데 7달 동안 계속해서 내수가 회복될 조짐이 있다 이렇게 썼다가 이제 물론 조금 후퇴한 거죠. 네.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우리 경기가 완만한 어떤 회복세에 있다, 경기 회복세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완만한에 밑줄 쳐야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원래 정부라는 건 뭐 경기가 설령 조금 안 좋더라도 아유 우리 경기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 당국이라는 건 뭐랄까 그러면 이제 경기나 금융시장이 이런 게 더 그렇죠. 찌그러들고 기업은 더 투자를 안 하죠. 아유 정부가 경기 안 좋대. 이제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라는데. 네 경제는 심리라 그런 면이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안 좋을까 경기 침체가 그거 알아보는 방법을 제가 특히 이 방송 들으는 우리 기자분들 계시면 통계청 들어가서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역 경제 동향 들어가서 내수 판매액 치면 돼요. 아주 친절하게 나옵니다. 내수 판매액 지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기별로 있고 월별 조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계청이 2,700개 뭐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마트, 슈퍼 참 일일이 이메일 보내서 매달 뽑는 이메일 보내갖고 안 오면 전화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뽑는 그 통계가 말씀하실래요? 저는 새길로 빠지려고 했어요 지금. 네. 마무리해 주시면 제가 새길로 빠지려고. 그래서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1.9%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 마트부터 편의점까지 여기 이제 모바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쇼핑이 1.9%가 줄었으면 그 지난 분기 2분기 때는 얼마 줄었을까? 2.4%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재를 덜 쓴다. 소비재라는 건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것마저 줄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줄었는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통계청에 그 가운데 상단에 보면 이게 기간이라고 있어요. 통계청 정말 찾기 쉬워 자료. 기자분들이 잘 안 찾으시는데. 전 숫자 보기 싫어요. 저는. 네. 근데 경제부 기자들은 익숙할 겁니다. 이 기간을 예를 들어 시계열을 한 10년이나 20년으로 쭉 늘려보면 놀랍게도 여기 마이너스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10년 동안? 10주간, 20년 동안 10주간 연속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95년에 이 통계 낸 이후로 10주간 연속해서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딱 2번 마이너스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겠습니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 때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코로나가 막 번지니까 무서워서 이게 문을 꼭 닫았고 결국 우리가 가을에 뚫리잖아요. 신천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11월, 12월에 셧다운하면서 소비 판매가 크게 주는데 네. 그때 얼마 주느냐? 2.0%가 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분기 때 2.4, 지난 분기에 1.9가 줄고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니까 그 표를 그래프로도 보여줍니다. 통계청. 시중에서는 뭐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기자분들이 이걸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10년 시계열로 하면 이게 전부 위쪽에 있다가 그래프가 10분기 동안 계속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그럼 이제 제가 새길로 빠지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기자 말씀하셔서 이제 갑자기 퍼뜩 떠오른 게 있어서 그런데 기획재정부에 출입하는 기자가 네. 저 이 경제적 참견 시점을 틀어놓고 공부를 한다는 제가 첩보를 최근에 입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네. 저한테도 뭐 하여간 하루에 뭐 기자분들 한 4-5분씩 전화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하시는데 그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경기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GDP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제 GDP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교과서적인 경기 판단은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 판단은 2분기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침체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네. 2분기 연속?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리세션이라고. 네. 그래서 그 침체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개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따르지를 않아요. 그 정의를 따르지 않고
우리만의 이제 그 독특한 정의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추세선이라는 걸 추정을 하고 경계 추세선을 추정을 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계속 내려가 있으면 이제 침체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거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호황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면은 통계청에서 아, 그때가 침체구나.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할 때는 아주 유용한 지표는 아닌데 다만 지금 아까 기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제 GDP가 지난 2, 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0.2% 성장을 했고 3, 4분기가 0.1%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기별로 보통 한 0.5에서 0.6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0.5보다는 0.1은 확실히 많이 아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의상 보면은 2, 3년 뒤에 이때가 침체의 초입이거나 침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우리 명목 GDP는 계속 지금 한 뭐 5%에서 7% 이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침체 국면으로 선언하는 거는 좀 부담이 있어요. 침체는 우리가 경기가 이제 막 이제 그 수축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건데 우리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거 침체라고 선언하는 거 좀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둔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둔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1월 이제 그 경제 동향에 반영이 된 거고 이게 왜 반영을 한 거냐면은 IMF에서 경기 판단을 한국은 좋지가 않다고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박에 이제 사실은 못 견디고 이거를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아, 그런 네, 거. IMF가 어제죠. 어제 뉴스 나오던데요? 예, 성장률 내년 성장률을 심지어 지금 시티나 JP 모건 이런 데서는 내년 성장률을 2.0 아래로 봅니다. 1.8까지도 나오거든요. 1.8이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 전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2.0이라고 2.0까지 떨어지는데 1.8 잠재 성장률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나오는 성장률이잖아요. 근데 우리 내년 성장률이 만약에 2.0 요즘 말로 이분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했거나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거나. 그렇네요. 네,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게 침체를 규정하느냐 말느냐 문제는 떠나서 네. 안 좋다라는 거 사실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근데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금 호주머니가 깡깡 얼어붙었다라고 하는 게 요즘은 다 현찰 안 쓰고 카드 쓰잖아요. 네. 카드 사용액 이것도 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카드 사용액이 근데 그건 좀 추세를 봐야 합니다.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그게 한 달인가 한 분기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떨어지는 건 정말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는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총액으로 보면 뭐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 네. 한 장 그려왔는데 혹시 3번 그림 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거예요? 예, 저게 이제 실선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신용카드액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증가율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이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막대기는 계속 그 뭐 최근 전까지는 이렇게 높게 있다가 네. 좀 이제 막대기가 좀 줄어들죠. 줄어드는데요? 증가 폭이 줄어드는 거죠. 증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줄어드니까 네. 저 맨 끝에 이제 실선의 맨 끝에 오른쪽 보면은 저게 이제 최근에 8월달까지 나와 있는 건데 저게 예. 이렇게 꺾였잖아요. 꺾였네. 꺾여가지고 예. 저게 지금 사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네. 신용카드 지출액이 저게 한 88조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저게 이제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사람들이 지출을 안 쓰고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봐야 되고 오늘 혹시 동아일보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이 뭔지 아세요? 그 올해 들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 파산 건수가 1,380건으로 역대 최대다. 네. 이게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이거든요. 예. 이게 저는 기업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버틴다고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저는 최근에 나온 통계 중에 저는 이제 그런 기업이나 수출 섹션의 통계보다는 우리들 사는 영역의 통계를 많이 보는데요. 왜냐하면 기사를 쓰다 보면 이 기사가 훨씬 더 잘 먹힙니다. 네. 매크로한 통계보다는 그런데 예를 들어 지난해 자영업 폐점이 100만 그렇죠. 점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분들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다 모바일 쇼핑으로 옮겨가죠. 그다음에 예. 또 다른 이야기지만 상가 공급이 너무 많아요. 언제 이야기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공급도 너무 많고 자영업 공급도 많고 상가 공급도 많고 다 모바일 쇼핑으로 넘어가고 있고 경기도 안 좋고. 어제 뉴스 보니까 세종시에서는 그 상가 공실 박람회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세종시는 그래서 막 용도를 바꾸려고 막 여관업도 허용하고 뭐도 네. 허용하고 뭐도 허용하려고 하는데 걸린 상가에 네. 주변 또 다른 분들이 또 반대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 바로 위에 형도 거기 상가 사놓고 지금 6년째 관리비만 내고 지금 못 갚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네, 제가 눈여겨볼 통계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영업이 작년에 100만 개가 문을 닫았다. 이것보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통계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카페 차리면 망한다는 걸 다 알지만 어떤 사람들이 자영업을 차리고 있느냐. 진짜 하다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더 벌고자 해서 자영업을 차리는 게 아니고 할 게 없으니까. 정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꿈으로 자영업을 차리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60세 이상이 200만 명이 자영업에 진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 좀 정부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아일보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 조선일보 이제 일면에도 뭐가 나오냐면은 경제팀이 안 보인다. 맞아요. 그거 나왔어요. 예, 예. 뭐 그런 이제 건데 제가 이제 그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 우리 민간의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은 위기를 확정하는 걸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 요것이 위기고 누가 잘못했고 그거를 확정을 짓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플랜이 나오거든요. 뭐 사람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뭐 돈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부채 받을 거는 이제 못 받게 된다 뭐 아니면 채권을 떨어버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요거를 가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윤석열 정부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 그전에 드렸지만은 이게 공무원 정부거든요. 공무원들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이제 검찰 특수부하고 기재부 뭐 지금 금융 모피아들이 연합 정부라고 전 보거든요. 그 얘기 여러 번 하셨어요. 예, 이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정부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위기가 있으면은 위기를 부인을 하고 확정짓지 않고 넘깁니다. 근데 우리 IMF 때 그때 생각해 보면은 펀더멘털 어저께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오늘 IMF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계속 위기가 있다가 이제 오늘 실현이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정부가 지금 그런 상태다. 그래서 최상목이 이미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이제 지나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이제 뭔 말이야 그게 지금 깡깡 얼어붙어 지금 가게도 얼어붙었고 지금 기업도 얼어붙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뭐 수출이 뭐 늘어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해 가면서 심지어 우리 우리 김민전 위원은 슈퍼스타 이게 진짜 국내 여론이 문제라 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해외 나가면 우리 대통령이 슈퍼스타다. 90점이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을 이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게 이제 같은 팀이 계속 지금 2년 반째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잘못한 정책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거를 반성하고 좀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인정도 하고 바꿔야 되는데 같은 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처하는 정책들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경기 판단 아니하다. 이 와중에 실업률 통계 보면 2.3%, 물가 상승률 1.3%. 이거 되게 좋은 수치 아니에요? 이게 이제 통계는 그래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뭔 놈의 세상에 일어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통계라는 건 원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3% 물가가 10월에 1.3% 올랐다. 소비자 물가가. 누가 믿겠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제일 많이 오른 거 뭐죠? 제일 민감한 거 우리가 집값이잖아요. 자가 주거비는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전세나 월세는 9.8%인가 들어가는데 소비자 물가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이런 실업률도 아시잖아요. 실업률 통계 미국이 지금 거의 완전 고용이라 해서 뭐 4.3인가 뭐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2.1인가 지난달 2.1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실업자가 2.1%냐 그렇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뭐 1시간만 일해도 우리 실업자에서 안 빠지고 예를 들어 뭐 행정고시 준비하다가 안 돼가지고 교직 그 시험 준비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뭐 누나 약국에서 일 도와주고 있다.
그럼 그거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왜냐하면 구직 의사가 있다고 손을 들어야 하거든요. 실업률이 안 잡히니까 통계는 그렇습니다. 통계를 믿지 말라.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경기가 기업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버티고 있고 위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랫목이 너무 빨리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목이 뜨겁기 때문에 그 온도차가 잘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통계로 가려집니다. 교수님 말씀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루샤라 그러잖아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거기에 이제 요즘 뭐 또 집어넣어가지고 그 제가 4개를 봤더 원래 저희 때는 3개 봤거든요. 근데 4개 명품 판매액을 봤더니 지난해 5조 4천억 원이더라고요. 핸드백 우리 조금 사지 않습니다. 국내에서요. 네, 네, 네. 거기 뭐 디올이 약간 빠진 느낌이 좀 있는데. 그 디올 포함해서 디올 포함해서 혼납니다. 예. 예. 금감원 전자금융공식 제가 거기서 본 거니까 정확할 겁니다. 5조 4천억이니까 우리 예를 들어요. 롯데백화점에 뭐 퍼플 이런 라운지 말고 그 퍼플 라운지 저도 몇 번 친구 따라 가본 적이 블랙 라운지는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블랙 라운지 가려면 1년에 롯데백화점에서만 3억 원 이상 써야 합니다. 그전엔 다 1억, 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한 곳에서 3억을 써야 된다고요? 1년에? 계속 높아지니까 그걸 그렇게 쓰는 손님들이 계속 높아지니까 신세계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단위를 없애버리고 그냥 위에서 999명만 트리니티 회원으로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뜨거운 격차가 나는데 우리 언론은 부자들이 힘들어서 다 해외로 나간다고 쓰고 부자들이 힘들어서 해외로 나간다고 쓰는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네. 어디로 나가는지는 안 써집니다. 어디로 나가는데요? 어디 코트디부아르로 갈 겁니까? 방글라데시로 갈 겁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가 예를 들어 뭐 상속세로 따지면 우리보다 상속세가 낮은 나라가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는 보유세나 재산세가 어마어마한데요. 소득세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요. 우리 소득세가 이제 최고 세율이 45%까지 올라와서 거의 유럽 사주까지 근접했지만 그래서 우리 세율이 절대 낮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보유세는 무지하게 낮아요. 그런데 그럼 어느 살만한 나라 그분들이 라오스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부자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살만한 나라로 가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맨날 부자들이 이 높은 세율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기사만 쓰니까 자꾸 이렇게 가려지는 겁니다. 이 윗목과 아랫목의 이 온도 차이가. 고용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좀 보충해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많이 쓰는 통계가 이제 고용률과 이제 실업률이에요. 고용률은 이제 인구분의 일하는 사람이 얼마니 뭐 이렇게 따지는 건데 우리 인구가 특히 우리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고용률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우리가 이제 실업률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는데 고용률은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고 실업률은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직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활조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어떤 현상이 많이 생기냐면은 그냥 쉬었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쉬었음. 그래서 그냥 쉬었음은 경제활동 인구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그냥 쉬었음이 전체가 한 250만 가까이 되고 특히 이제 청년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쉬었음이 되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실업자가 그럼 그냥 쉬지 일부러 쉽니까? 그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쉴 때 구직 활동하면서 보통 쉬게 되는데 구직 의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구직 활동하면서 그냥 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쉬게 되는 게 그래서 15세에서 29세 청년이 한 40일 만에 지금 그냥 쉬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컨대 취업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없더라도 그게 아니고 그냥 쉬었다는 게 한 5만 명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가장 최대치다. 그래서 지표 그 자체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게 사실은 보조 지표를 많이 만들어서 쓰거든요. 이런 그냥 쉬었다도 포함해서 쓸 수 있게. 근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청년들이 그냥 쉬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입직이라 그러는데 입직을 늦게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인적 자본 손실이 평생 갑니다. 그러겠네요. 평생 갑니다. 왜냐하면 한 1, 2년 만약에 취업을 좀 늦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 쌓여서 나중에 연금까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평생 가기 때문에
보통 웬만하면 좋은 기회가 있으면 빨리 입직을 하려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입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기회가 없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원래는 정상적이면은 일단 오는데 그냥 나쁘지 않은데 들어가서 경력 쌓아서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또 이제 좋은 데로 또 이직을 하고 그래서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자기 임금을 올려가는 이제 이런 경로를 따라야지 역동적이고 성장 사다리를 타고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떠냐면은 한 번 중소기업으로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거기서 평생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이 기업의 규모별로 이직이 지금 이직이 힘들어지고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니냐. 쉽게 하면 한 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이직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또 이직을 우리는 한다. 유독 그게 잘 안 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네, 고용이 경직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제가 정부를 대변하네요. 정부 입장에서 이 통계를 내는 방식이 뭐 우리만 이러는 거냐? 역대 정부 다 이렇게 해왔다.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물가 잡았다, 수출 좋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률 사상 최대로 좋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도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고 특히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체감이 안 되고 고용은 늘고 있죠. 근데 고용이 늘어나는 증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알잖아요. 젊은 층의 좋은 일자리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건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다 65세 이상 일자리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고용의 질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판매직에 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8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1,400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졌어요.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모바일에서 많이 파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자꾸 이렇게 통계만 가지고 자 이렇게 숫자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한다면 이걸 떠나서 진짜 매크로하게 IMF든 세계은행이든 뭐 한국은행이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전부 우리 성장률 올해 성장률도 낮춰잡고 있고 내년 성장률은 0.3%포인트씩 팍팍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가 뭐 지난 정부 때는 몇 % 성장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아랫목이 이렇게 식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뭘 내놔야죠. 자, 지금까지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이제부터가 문제다. 왜? 트럼프 요인을 지금 짚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한 2주 짚었어요. 트럼프 요인은. 오늘 여기서 짧고 굵게 한번 갑시다. 저는 다른 방송사에서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이 짚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트럼프 임기가 개시가 되면 더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지금 내각 들어서는 거 보니까 정말 화려하던데요. 뭐 오늘 또 상무장관 뭐 좀 나왔더라고요. 상무장관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관세 그러니까 예찬론자 뭐 이름이 뭐였죠? 드래킨인가 뭔가라고. 뭐 확인해봐야 되는데. 예, 상무장 나왔어요 오늘. 아무튼 그 제가 2.0 밑으로 성장률 떨어질 거랬는데 만약에 관세 장벽이 보편 관세 10%만 진짜로 매긴다고 해도 우리 성장률이 현대경제연구원 보면은 1.1까지인가 추락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성장률이 내년 1.1 되면은 거의 IMF 수준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렇게 보세요? 네. 우리 체감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근데 저는 뭐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대비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경력자가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경력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첫날이 그 과거에 이제 2년차 집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한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KDI 같은 경우는 우리 올해 전망을 내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뭐 관세나 이런 조치들이 내후년 정도에 진행될 거를 고려를 해서 조금 내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트럼프의 기세를 봤을 때 취임하자 바로 1일에 바로 시작이다. 1일에 바로 시작이고 이제 우리로서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이 팀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거냐 지금. 예컨대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우리 국가대표팀이 그 전쟁하는 팔레스타인이랑 축구를 했는데 지금 1대1로 비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축협이나 우리 그 홍명보 뭐 축구 선수로는 좋아하지만은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계속 교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우리가 교체를 요구하는데 이 경제팀은 지금
사실은 2년 반 동안 성적이 뭐 전혀 신통치가 않거든요. 저는 이게 최상목 팀이라고 좀 사실은 부르고 있는 팀최인데 팀최가 지금 지난 2년 동안은 경제수석으로 경제를 이끌어왔고 그다음에 부총리로 1년 가까이 이끌어왔는데 지금 사실은 실적이 뭐 신통치 않은데 왜 안 갈고 있는 거냐 도대체.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팀으로는 지금 우리 트럼프를 이 맞이하는 경제팀으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만약에 개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 팀을 한 명을 가릴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팀 라인들을 다 갈아내야 된다. 다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무장관이 하워드 러트닉이 예. 어떤 지명이 됐다. 이번 내각의 특징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과거에 일기 내각 때 어떤 보수에서 인정받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과 해봤더니 뭐 펜스 부통령부터 뭐 폼페이오 뭐 매티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트럼프한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 이렇게 태클을 걸면서 다 이제 트럼프와 거의 다 각을 세우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번에 정말 내 편 내 사람들을 써서 그러니까 충성파. 네, 나하고 입장이 똑같은 사람들을 근데 그분들은 과거의 질서를 부인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과거의 질서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방, 다자주의, 자유무역이거든요. 근데 우린 이게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 그럼 러트닉은 우방 이런 거 없대잖아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관세 어떡하죠? 때려야 된다라는 그 저기 주의로 그러니까 이제 똘똘 뭉쳐 있는 지금 사람들. 이제 당장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지금 연방 그 예산을 지금 3분의 1 수준 삭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 2천조 가까이 지금 삭감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이제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제 바로 올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한 1조 미만으로 지금 사실은 이제 방위비를 이제 분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쓴 것도 우리 주한미군이 다 돈을 다 못 써가지고 불용을 남기고 다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거를 이제 10조 가까이로 지금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연방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이 해외로 파병 나가 있는 미군들의 예산은 당연히 삭감이 될 것이고, 근데 파병 나가 있는 뭐 미군들의 비용을 어서 충당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그 파견 나가는 국가에서부터 그 충당한다는 당연히 그건 비즈니스 마인드로 당연히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국에 그러면 전부 다 대라. 싫으면 우리 뺀다. 여기까지 당연히 갈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될 건데 우리 그 G20이 나가 있는 우리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니까 과연 트럼프의 이런 압박들을 지금 사실 뭐 견뎌낼 만한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겠습니다.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예. 당장에 이제 IRA에서 주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입각이 되면서 전기차에 보조금 안 주기로 한 건 슬쩍 주는 거 아닐까? 뭐 테슬라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했는데 뭐 기다렸던 듯이 그 보조금 전기차에 안 주겠다 말한 날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12%가 폭락했단 말이에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대차보다 우리 이제 시가총액으로 훨씬 더 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세 번째 기업의 주가가 하루에 12%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현실이다. 또 하나는 그럼 다른 나라도 그만큼 힘들 거 아니냐. 그중에 이제 우리보다도 저기는 더 어렵겠다 싶은 나라가 대만 아니에요. 네. 이제 TSMC라는 정말 강력한 삼성전자의 2배, 3배 되는 기업 하나 갖고 먹고 사는 형세가 됐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더 크잖아요. 그래 중국이 공격할 때 안 막아줘 버려. 이래버리면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TSMC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대만 정부에서 대만 경제부 장관이 발표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2나노미터 이상 이하는 안 만든다. 해외에서.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 손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첨단 기술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랄까 보란 듯이 자기들 입장을 세우면서 레버리지를 세운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협상하자. 트럼프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는 무슨 이야기했냐면 매년 1년에 하나씩 대만에 반도체 공장을 10개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무슨 소리야. 미국에 세워 이러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보조금 받아냈잖아요. 66억 달러인가? 8조 원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기 2달 전에 바이든 행정부한테 도장 받아가지고 8조 원 보조금 받아내기로 해버렸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희 월요일 코너가 세계는 우리 눈인데 네.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출연하시거든요. 외교부 1차 건전에 네, 때문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강한 대상한테 잘해준대요. 강하게 나가는 사람한테 오히려 잘해준다. 요일인데 이게 딱 지금 그 케이스네. 대만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형세지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하루에 12%씩 폭락을 한다.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중국 배터리 회사 2개 빼고 나면 우리 배터리 회사가 3, 4위잖아요. SK온까지가 4위, 전 세계 3, 4위인데 중국 배터리 안 쓰고 전기차 그럼 테슬라는 뭘로 굴러갈 거예요? 우리 거 써야 한단 말이죠. 우리 배터리 안 쓰면 HBM 안 쓰면 엔비디아 뭘로 칩셋을 만들어서 팔 거예요. 삼성은 못 만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강력한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빨리 협상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천천히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지금 빨리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게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터 약속받은 거는 지금 빨리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TSMC는 벌써 66억 달러나 도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은 지금 사실은 그 준비하고 있잖아요. 골프. 예. 이미 여름에 더울 때부터 이미 예, 미리 우리 예측하고 그때부터 더운데도 연습하셨다. 교수님 염장 그만 지르세요. 예, 그러셨고 이게 지금 최근에 그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그 미국 재무부죠. 재무부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국을 이제 환율 관찰국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견제구를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니네 환율 이렇게 개입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견제가 맞아가지고 지금 사실은 우리 그 경제 공무원들이 미국에 아직 꼼짝 못합니다, 진짜.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견제가 맞아가지고 사실은 우리 환율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큰 이제 변동성에 노출되게 생겼는데 예. 우리는 그 환율을 방어하려고 만들어놓은 기금에서 돈 빼다 써가지고 그 역량이 지금 굉장히 현저하게 지금 낮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제 운영이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사실은 알 수가 없죠. 트럼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좀 길봤자 4년이에요. 더는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버텨야 되는데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문제는 저는 잘 버티면 될 거라 생각하고 재정에서 몇 조 더 투입해야 한다면 큰 돈이지만 불가피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잃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 반도체다, 배터리다, 자동차다 한 2, 3년 쳐져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내수가 안 돼서 수출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식어버리면 안 되고 근데 이 기업들이 필사적으로 제가 알기로 로비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서 하원 의원들 만나서 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는 정말 잘 하고 있는가. 우리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부 미국 가는 바람에 제가 지난주에 일자리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일자리 다 사라지고 있는데 하나라도 덜 뺏기려고 해야 되는데 대만 같은 나라도 우리가 1년에 하나씩 반도체 짓겠어요. 어떻게 짓겠어요. 그렇지만 경제부 장관이 백악관을 향해서 우리는 1년에 하나씩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석진 교수가 경제팀 교체가 절실하다 이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얘기하고 있죠. 네. 기자들한테도 이 말씀 해주면은 다들 무서워서 저는 끊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요거는 좀 그 짧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배달앱 1, 2위가 이른바 상생협약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맺었다고 합니다. 차등 수수료 부과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의의는 있다. 의의는 일단 우리 그 의대 정원 관련해 가지고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진행 안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배달 플랫폼이랑 이제 네. 입점 업체랑 이제 상생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뭐 반발자국도 아니라 3분의 1 발자국 정도 나갔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전에 한번 짚었는데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갖고 있는 모기업에 지금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과징금인가? 한 몇천억 이제 내게 생겨가지고 한국에서 좀 이윤을 좀 가져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갑자기 수수료를 막 인상을 했거든요. 이제 그거 일단 제동을 하나 걸어놨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의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다만 이게 지금 차등 수수료거든요. 그렇죠. 차등 수수료. 그래서 이 내용과 방식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무엇에 따라서 차등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거래 금액에 따라서 차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앱 기준 거래 금액. 거래 그렇죠? 금액, 네. 큰 가게는 수수료 좀 더 내고 그렇죠. 영세한 가게는 수수료 좀 근데 덜 그게 내고. 이게 거래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준으로 보통 이게 따지거든요. 영세하다, 부자다, 뭐 네. 규모다 이거는 다 사실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는 건데 지금 제가 뭐 자세한 무슨
그 계약상이 나온 거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이 보도를 보면은 사용 금액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거래 금액이 많다고 해서 뭐 부자인 거는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상위 35% 그러니까 65%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간 정도 규모인데 이 배달 앱을 쓰는 빈도가 높다 그러면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제 한 2% 정도 수수료가 지금 내려오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대상도 약간 문제고 첫 번째 그 사용 금액에 따른 건 문제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내려온 대신에 배달료가 좀 올라갔습니다. 500원 정도. 그것도 이제 상위 상위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한 2% 내려온 거니까 예컨대 객단가 한 15,000원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부가세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부가세 빼고 생각한다고 치면은 15,000원에 2%니까 300원 이제 이 수수료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배달료가 500원 올라가기 때문에 200원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 업주가 이 점주가 배달료를 지원해주는 이런 그냥 저희는 교차보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교차보조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물론 이제 배민 주장은 이게 전체 점주 중에 65%가 뭐 부담이 좀 경감되고 수수료가 많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하는 그 업체일수록 이게 이 혜택을 못 보게 돼 있고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혹시 이 그림 1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제가 이거 그림 그려오느라고 이게 배달 앱 사용 비중인데 네. 저기 녹색은 저게 이제 공공 앱이에요. 공공앱. 공공 앱. 공공 배달 앱. 공공 배달 앱이고 네. 저기 이제 이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민간 전문 이제 민간 앱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민간 앱이 한 87% 정도 쓰는 거고 네. 공공 앱이 10% 정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걸 보면 저 매출액 기준으로 해놨는데 이 매출액이 작을수록 이 민간 앱 사용하는 비중이 오히려 높아요. 5천만 원 미만은 거의 96%. 예, 그게 높아요. 예. 그래서 이 반드시 이 사용 금액하고 규모하고 맞춰주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카드 경우에는 이제 매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0.5부터 2.2% 초반까지 그렇게 차등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랬으면은 이것도 사용 금액으로 할 게 아니고 매출의 규모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등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다 상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배달 앱 업체 플랫폼 업체들의 희생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점주가 이제 배달 라이더들 이렇게 교차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 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생이 보이지가 않는다. 사실 상생이. 오케이. 근본적으로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고 혁신된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에 그만큼 우리가 내는 비용만큼 정말 경제적 효용을 가져오느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저는 아닌 것 같은데 20대, 30대와 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대면으로 전화 주문 치킨 배달할 수 있는 사람과 대면 싫어하고 이게 익숙한 친구들은 또 여기서 주는 정보에 대해서 신뢰하는 친구들은 효용이 다른데 우리가 이런 어떤 수요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이런 서비스는 예를 들어 안전한가, 편리한가?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용 내고 전세 계약 안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편리한가? 예를 들어 우리가 유럽의 에너지 기업 어떻게 투자합니까? 근데 증권사에서 편리하게 ETF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단추 하나 눌러서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화해서 뭐 치킨 한 마리 반만 보내주세요. 아들이 많이 먹어서 뭐 이게 전화를 하는데 그 앱이 정말 많이 우리에게 편리한 효용을 주느냐?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불안한가? 이 점주가 이거 치킨 가격을 떼먹으면 어떡하지? 참고로 저 개인에게는 되게 불편합니다. 배달앱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할 텐데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사회적으로 거래를 늘려야 되는데 배달 앱으로 인해서 배달 음식을 더 먹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오프라인 식당이 줄었다면 사회적 경제적 효용의 총합은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밖에 안 늘어났는데 그렇죠. 그런데 점주들이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서비스가 돈을 또 어디서 버느냐? 학생들에게 버느냐? 부자들에게 버느냐? 교사들에게 버느냐? 중요한데 대부분 서민인 배달점주에게 벌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또 하나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이게 외국 자본에 팔려버렸잖아요. 게다가 맞아요. 팔려버려서 지난해 영업이익 7천억 났는데 딜리버리 히어로의 독일
4천억 배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 CF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독일 게르만 민족 됐다고 뭐 댓글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기업 이 서비스가 우리에게 주는 효용보다는 비용이 너무 나가고 있고 그 비용을 힘든 자영업자가 분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젊은 층은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에 가물이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서 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갈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바둑두다 보면 이제 맛이 좋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의된 거는 이제 좋은데 맛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게 이 협의체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플랫폼 업체 들어와 있고 점주들을 대표하는 데 들어와 있고 공익위원들이 들어와 있어 4명. 거기에 특별위원이라고 정부 측 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런 거 구성할 때 공익위원이 보통 정부 측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이 사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공무원이 간사로 좀 들어와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정부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상당히 웬만한 이 사람이면은 받기 어려운 안을 정부가 만들어냈다고 지금 사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지금 배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뭐 50%는 훨씬 넘어서가 60% 가까이 지금 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 지배자가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지배자인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나 뭐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컨대 이제 그 시장 지배자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컨대 요거는 이제 수수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 남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요거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용 상승 요인에 비해 봤을 때 더 과도하게 올렸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얼마든지 니네 이거 혹시 합의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현장 조사도 나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관련된 이런 법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안들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요거 입으로 입법할 수도 있어. 네. 이렇게 해서 협상력을 가하면서 지금 플랫폼 업체들의 조금 양보를 좀 이끌어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양보한 거는 사실 잘 안 보이고 너희들끼리 싸워라. 니네 점주하고 라이더끼리 지금 한번 싸워봐라. 한번 그런 양태로 만들어 놔가지고 정부의 의지가 읽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맛이 좋지가 않다. 철퇴를 들자면 들 수 있는데 안 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철퇴를 뭐 예컨대 뭐 바로 때릴 수는 없지만은 네. 뭐 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정부에 협조하는 게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바꾸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큼 이윤을 좀 양보할 것인가 이윤하면서 양보하면서 이거를 같이 상생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물러나 그러면 우리 이윤을 우리가 왜 희생하지? 그렇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딜은 만들어졌지만은 맛이 좋지 않다. 저는 이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김원장 기자 혹시 그러니까 덧붙이는 말씀이 있을까요? 정부 대책보다 이건 결국 파이 나누기라서 누가 가져가면 누가 좀 덜 가져가는 거라 정부가 중간에서 중개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가급적 점주들이 원한다면 전화 배달 많이 해서 특정 왜냐하면 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든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외국 기업이 정당하게 투자해서 정당하게 배당금 수조 원 투자해서 수천억씩 빼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나쁜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해서 그 돈을 뽑아오면 나쁜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에요. 네. 그 회사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기업이라서 만약에 한다면 뭐 특정 앱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내 앱이 지금 2위잖아요. 뭐 그걸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건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국수주의인가? 아니 어쨌든 점주분들이 원하신다면 전화 배달하는 것도 대안 같습니다. 네, 저는 짜장면 시킬 때나 치킨 시킬 때 배달앱 이용 안 하고 바로 직통으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쉬운데. 네. 저는 그게 더 편합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아저씨들 그러니까 저는 아저씨들이라 젊은 분들은. 네. 굳이 벌도를 강조까지. 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